집값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뭐 거래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할 것 같다, 집값 떨어지는 것 같다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부터 내년 정도까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최근 들어가지고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어떤 기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네. 것 같아요. 근데 그거의 시작이랄까? 이게 지난달에 아마 그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. 서울 아파트의 35%가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하락세가 아니겠느냐. 근데 그 기사의 사실 이면에는 60%가 상승을 했거든요. 그때도. 그죠. 그러니까 35%가 하락했다는 건 나머지는 올랐다는 고압이나 상승일 네, 텐데 거의 66% 막 이 정도가 신고가로 거래를 했었거든요. 근데 기사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네. 쓸 수도 있는 네. 거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하락 얘기가 좀 더 나오고, 그리고 이제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더 생기면서 이제 뭔가 진짜 하락세로 완연하게 전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. 내년도에도 상승을 좀 봅니다. 근데 뭐 상승이 몇 %까지 되냐, 뭐 이건 뭐 제 네. 능력 바뀌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지만, 기본적으로 올해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느릿느릿한 건데, 네. 아마 많은 분들은 좀 약간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급등도 잘 안 하지만 급락도 안 하는 종목이라고 네. 생각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급등해버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상승세가 좀 이렇게 꺾이거나, 최소한 뭔가 이 정체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. 지금은 정체기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. 네. 지난달만 해도 전국적으로 거의 1에서 1.5% 정도의 집값 상승률이 있었는데, 이 정도면 엄청나게 엄청 가파른 많이 오른 거거든요. 9월 달에는 2%가 상승을 했는데, 그러면은 지금 단순 계산해도 거의 이 속도라면 거의 1년에 한 15%에서 20% 정도 네. 상승하는 분위기인데, 이걸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.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상승세가 조금 완화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. 최근에는 뭐 2억 정도가 급락해서 뭐 매물이 나오고 있다. 네.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, 사실 그 단지는 그런 거겠지만 다른 곳은 또 거꾸로 2억 올라서 호가로 또 매물이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시기가 워낙 내년에 이제 대선이라는 또 빅 이벤트가 있고, 또 6월 달에는 또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하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, 또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들도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무주택자라거나 집을 사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좀 떨어지는 걸 좀 바라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오는 거고, 또 상승을 보는 분들은 또 상승한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자기 상황에 맞게 보이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 기사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을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거지, 맞아. 전국이 오르든 말든 사실 무슨 상관이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동네를 사고 싶은데 이런 기사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실제 가보고, 갔더니 그 동네가 마침 떨어지는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뭐 상황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, 내가 살려는 동네는 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고 호가도 막 계속 올라가고 뭐 거래도 막 계속 되고 있다면은 오히려 내가 살 물건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하자,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집값은 반대로 떨어질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. 적어도 최근에 한 3, 4년 동안은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이 무주택자분들, 저도 이제 부인남님들 많이 만나시겠지만 저도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파편화된 요소들, 어떤 사람은 미분양이 없으니까 할 거다, 어떤 사람은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집값 떨어질 거다,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부인남님은 주변 무주택자분들이 물어보면 집 사라고 하세요? 저는 사라고 하죠. 웬만해서는 사라고 하고, 특정 지역에 정말 어떤 소수의 어떤 상태인 분들만 안 사도 되는 수준이지, 웬만해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뭐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,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미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적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급이 안 되니까 뭐 미분양 자체가 적은 거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거나.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뭐 두 부류겠지만, 투자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집, 내가 언젠가는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집을 사시기 때문에, 그런 집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 지역 안에서는 뭐 약간의 그래도 중상 정도의 수준의 집들을 살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그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그게 미분양이 적다라는 걸로 표현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, 현재 무주택자분들이라면 금리 인상 뭐 이런 악재들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공급이 부족하고 뭐 전체적인
전체적으로 유동성도 뭐 늘어나 있는 상태고 서울의 수도권에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지방으로 막 지금 돈이 막 가고 있는 네. 것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도 뭐 큰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 정도의 느낌은 여전히 저는 갖고 있거든요. 사라고 권하는 편이죠.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특별한 상황일 때는 그냥 좀 기다려봐라 얘기하신다고 네네.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? 그래서 저는 현장을 실제로 좀 가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저도 지금 집을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막 급등하는 지역들도 있지만 네. 지지부진하고 그쵸.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도 가격이 뭐 전혀 바뀌지 네. 않는 곳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모든 집이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의 의미는 훨씬 급등하는 아파트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안 올라가고 거꾸로 막 내려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한테는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나는 그냥 뭐 사라고 해서 샀는데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.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인가라는 걸 좀 보고 대다수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뭐 사시겠지만 뭐 소수의 분들은 뭐 내가 살려는 게 뭐 가격도 안 바뀌고 뭐 전세도 뭐 가면 뭐 다 집이 막 공실이고 이런 지역도 있긴 있거든요. 지방 소도 그런 데들은 뭐 지금 안 사도 되겠죠. 당연히. 그 정도의 의미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게 낫다.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. 아직까지는. 내 집 마련할 때 이것도 경험 영역이라 이게 또 사고 팔고 해본 사람이 잘하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무주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, 주택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으신데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거를 좀 주의하면 내 집 마련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은 게 있으세요? 저는 우선 직장을 기준으로 도저히 출퇴근이 안 되는 거리에는 좀 우선은 안 사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내가 정말 초보자라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최적의 투자 방식이라는 게 아니고 가장 좀 안전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집을 사서 뭐 조금이라도 뭐 손해를 안 보고 좀 오른다면 뭐 남들만큼은 하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항상 언젠가는 뭐 가격이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뭐 입주가 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 이 집이라는 거의 본질은 결국 내가 거주하는 거니까 출퇴근이 만약에 2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내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출퇴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면 뭐 사도 돼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못 하거든요. 저도 못 하겠어요. 저는 맥시멈 한 1시간 이내일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면 그 안에서 정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돈에 맞춰서 사는 게 우선은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의 의미는 이걸 안 사서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전세 상승이라거나 뭐 임대난이 발생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.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산다고 저는 말하는 거지 지금도 돈을 엄청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집을 사세요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. 전세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청약하겠다. 10년이 걸려도 하겠다. 이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. 많죠.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매매는 어차피 내가 청약할 거니까 괜찮은데 전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. 전세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2022년은 전세가 결국에 집값을 결정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저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. 이게 정책이 생기기 전에도 저는 이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봤는데 정말로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이 문제를 그냥 눌러놓은 거죠. 말 그대로 덮어놓은 거지 이 뚜껑은 이제 조만간 내년 하반기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이거잖아요.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고 그냥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 뒤로도 또 안정되려면 시간이 저는 더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. 특히 임대인,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4년씩 빌려줘야 된다. 그리고 뭔가 실거주를 하지 못하면은 양도세에서 막 제한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집을 빌려줄 때 과거 한 2018년, 19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집주인 입장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이왕 집을 빌려줄 거면 조금 더 비싸게 받든지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비워둘까?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더라고요. 제가 실제로 사는 동네에 그 옆에 아주 낡은 아파트가 있거든요. 근데 거기가 되게 비싼 아파트인데 막 재건축하겠다고. 근데 전세는 또 상대적으로 싸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한 9시, 10시쯤에 이렇게 걸어갈 일이 있잖아요. 그럼 불이 많이 꺼져 있어요. 실제로 발코니를 보면 이게 집이 사는 집인지 아닌지 좀 볼 수 있잖아요. 특히 이제 도로변에 저층부는 막 불이 꺼져 있고 안 사는 집들도 꽤 많거든요.
그러니까 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게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 급작스럽게나 아니면 임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막 갑자기 뭔가 조여온다, 너무 뭔가 불리해진다라고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은 임대인들도 자기 나름의 살 길을 막 찾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 시장에 좀 교란을 일으키는 거고 그게 곧 내년에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전세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뭐 5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실거래가 되는 게 8억이다, 9억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내가 뭐 이사 갈 곳을 미리 좀 정해 놓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내가 원래 뭐 5억에 살았는데 지금도 5억에 거래되는 데들도 뭐 있긴 있겠죠. 전국에 보면 뭐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무리 없이 가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는 전세가 많이 올라가서 못 올려줄 거고 그러면 야 2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내년도는 집값도 좀 상승하고 전세는 또 눌러놓은 게 이제 제자리를 가면서 그렇죠.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. 그래서 오늘 아까 건설산업연구원인가에서 뭐 나왔는데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내년도 전세가 6.5%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어떤 그런 게 나왔어요. 근데 올해가 지금 7.5%인가 올랐거든요. 작년이 거의 한 5% 올랐고 그러니까 6.5%면 거의 올해 올라가는 그렇죠. 수준. 이미 오른 거를 이제 따라 붙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내년도도 전세를 살겠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중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. 아, 진짜 걱정이에요. 전세가가 이게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이사를 못 가는 분들. 있죠. 꽤 많죠. 그러니까. 아이가 있거나 특히 이제 직장이 명확하게 딱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전세가 참 문제인 게 이 집이라는 게 사실 이게 남의 집인데 이 집은 결국에 사실 내 생활이고 내 터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없거나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뭐 그 지역에서도 뭐 반지하로도 갈 수 있고 옥탑방으로도 갈 수 있지만 아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꼭 여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거를 포기하기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요구하는 거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지역은 대부분 또 인기 지역이고 그런 데들은 또 전세가 많이 상승해 버렸고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걸 또 올려주는데 많은 또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거래량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거래량 얘기 많이 하시죠. 원래는 거래량이 적다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. 떨어지는 전조다.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도 뭐 거래량이 적은 게 이어지고 있고 되게 심해지고 있고 뭐 거래 절벽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까지는 거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.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? 저는 이 거래량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약간 그 주식처럼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 쪽은 정말 시장주의적이죠. 말 그대로 이 주식의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이 부동산은 조금 달라서 부동산은 뭐 세금이라는 것도 있고 뭐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원리 이외에 다른 파트가 또 있다는 거죠. 그걸 뭐 이제 정부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가 약간 심판이 뭘 막 이렇게 말 그대로 승부 조작을 할 수 있어요. 이쪽은. 그러니까 지금 아무 규제가 없고 정말 뭐 대출도 원래대로 다 나오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. 그러면 정말 하락의 전조라거나 이렇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사기 싫다는 거니까.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사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사지 못하게 한 게 많은 것 같고 그게 이제 대출 규제, 취득세 중과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해놓은 거고 그리고 파는 분들 입장에서도 팔아봐야 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팔지도 못하게 해주고 사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중단이 된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없지 않다. 근데 집이라는 건 꼭 돈을 버는 그 주식처럼 투자의 수단이기보다는 나는 그냥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집을 사려고 또 돈을 또 모아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계 저축률이 상승했더라고요. 최근에. 오히려 작년 올해가 급등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또 악착같이 또 돈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.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고 막 하더라도 결국에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걸 받고 뭐 어딘가 뭐 부모님한테도 빌리고 해서 돈을 만들어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제 집을 사고 싶은 집에 간간히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되니까 또 그러면 신고가가 찍히는 거고. 그러니까 뜨문뜨문 계속 거래는 되는데 가격은 올라가는.
정말 답답한 시장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하락한다라는 거는 약간 주식처럼 부동산을 좀 오해해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부익남님께서 네. 하락장을 한번 보셨잖아요. 네네. 진짜 거래 안 되고 힘들 때. 네, 맞아요. 네. 그렇죠. 옛 생각이 나가지고. 네. 그때 돌아보니까 네. 아 이런 게 하락장 특징이다. 이런 게 있고 나서 네. 하락이 왔다. 네. 그런 건 있으세요 혹시?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결국엔 미분양인 것 같아요. 미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데 네. 미분양이라는 건 분양을 했는데 팔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네. 그 말은 나머지는 팔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네에 분양이 된 거고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분양이라는 그렇죠. 게 생기는 거니까 미분양이 늘어난다 아니면 이 숫자가 뭐 줄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이 동네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할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정말 사상 최저 수준으로 그러게요. 내려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뭐 전국이 다 불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미분양 부분에서만 봐도 당장 어떤 그 집값의 막 하락을 점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부익남님도 진짜 투자자잖아요. 네. 네. 부익남님 네. 완전 진짜 네.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부익남님 네. 완전 실전 투자자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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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익남님이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? 저는 2010년 말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때가 나이가 27, 8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나이를 잘 안 세가지고 그 몇 년생인지만 기억하지. 네. 그 27, 8일 때 네. 부동산을 하셨어요. 네네네. 네. 그 왜 부동산 하셨어요? 원래 그전에는 전 주식을 하다가 네. 주식이 저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진짜 막 미친 듯이 막 한 21살부터 막 했었는데. 아 진짜요? 네. 주식도 오래 하셨네요? 워낙 금액이 작았긴 했죠. 아, 이제 네.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. 대신에 이제 그거 가지고 나는 인생 바꿔보겠다. 난 네. 한국의 워렌 버핏이다 하면서 막 네. 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아. 힘들더라고요. 손해는 다행히 안 보긴 했지만 내가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? 저는 건설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지방 근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토목가여가지고 지하철, 도로, 뭐 정수장 막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. 그러면서 부동산 쪽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. 그리고 주식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내가 수익률을 높게 올려도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작으니까 절대 수익 자체는 작았는데 이 부동산 쪽을 보니까 이 레버리지라는 거를 뭐 그때는 레버리지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냥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라는 거 1,000만 원 있는데 뭐 5천만 원짜리 뭐 1억도 사네 라는 거에서 이쪽으로 가면 조금 수익률을 높이기보다는 좀 수익률이 좀 낮아도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좀 더 부자가 되기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. 저는 수익률은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네, 수익률은 실력 플러스 재능인 것 같아요. 이쪽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없고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. 그럼 결국에 크기, 이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 되잖아요. 그건 레버리지밖에 없는 거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봤어요.